2025년 푸른뱀의 해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좋은 일도 있었고 기억하기조차 싫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 국민이 기뻐한 국가적 경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안으로 몰고 간 일들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무슨 그냥 어리둥절한 그런 느낌을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일단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이 됐죠. 1980년대로 돌아가진 않을까.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곳곳에 갈등으로 불안했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에 해가 떠오른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탄핵 정국의 종결 그리고 정치 안정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가 되겠죠. 위기 대응 능력약과 실물 경기 충격, 내수 경기, 또 대외적인 외수 경기 충격. 이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새로운 유중 관계 그리고 대만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안에 이제 한반도의 운명도 같이 있고요. 북미 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불안한 한 해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희망이 절실한 2025년. 과연 어떤 한 해가 될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봅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108석,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등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야당의 탄핵안과 특별 법안들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와 정부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게다가 12월에는 비상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남겨둔 지금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2025년의 정치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새 선거를 해야 됩니다. 2달 안에. 그러면 또 새 정권이 등장하겠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원대 복귀하겠죠. 계속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립, 갈등, 교착, 마비의 이런 아주 격동의 시간이 흘러갈 것 같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심판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2달 정도가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권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권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통령 거리 시 60일 이내 대선 실시라는 헌법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탄핵이 기각이 됐거나 그러면은 권위로 인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재보궐선거만 원래 예정대로 4월 2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그럴 경우에는 재보궐선거에 온 신경을 쓰고 아마 전력 투구를 하겠죠. 탄핵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그것을 불복하는 세력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 여러 갈래의
정치 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런 정치적 혼란은 외교,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우려의 소리가 큽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대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비상계엄 선언 다음 날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국으로 돈의 유입이 끊기는 효과가 있겠죠. 또 많은 자동차 기업, 방산 기업, 수많은 제조사들도 수출을 철회하는 의사결정을 많은 국가들이 단행합니다.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국의 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4년은 전쟁과 정치적 격변이 지구촌을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 대선에선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 전 세계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이 이어지는 세계 정세 그리고 혼란스러운 우리 정치 상황 속에서 2025년 우리의 외교 안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5년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 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해가 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라든가 새로운 미중 관계, 북미 관계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진진하면서 가장 불안한 한 해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국가 정상과의 소통을 예고했는데요. 가장 여러 번 언급한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호의를 표했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는 취임 전이라도 회동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도 재차 과시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먼저 만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같이 갈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하고 상관없이 공식 채널이 현 시점에 가동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과 어떤 가치와 어떤 국민 여론을 단합해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 정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기업, 언론, 학자 이런 교류들이 중요한 거고요. 특히 2025년엔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있는 그러니까 삼성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지에서 사업하는 분들, 근데 지금은 사드 이후로 꽤 많이 빠졌어요. 아시지만, 그러니까 무역 관계를 선순환으로 풀기 위해서 안보 이슈를 순환시키는 거죠.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중국과는 대중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한미일대 북중로 구도를 생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로가 군사동맹으로 뭉치는 건 엄청난 위협입니다. 사실 북한 핵 위협도 거대한 위협이지만 북중로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대상으로 우리 눈앞에서 군사훈련과 핵타격 훈련 TTX를 한다. 도상훈련을 한다. 우리가 그런 위협들은 단호하게 관리를 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까지 가세한다면 우리의 안보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북한의 군사적 활동을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안보 측면에서는 틀림없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갖고 상당한 갈등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상당한 재정적인 출혈을 우리가 해야 될 위험성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를 무시하고 김정은 체제와 북한과 직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자주국방 능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움직임, 불안함, 그리고 국방 예산을 올려잡는 과정에서
방위 산업의 사이즈는 커지죠. 그런 관점에서 대외 안보나 지정학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정치, 불안한 외교와 안보는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는 힘든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부동산 시장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없기도 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치솟는 물가는 가게의 허리를 휘게 했는데요. 고물가 상황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수원의 번화한 상권에서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범 씨. 지난해를 버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위축돼 있다 그래야 되나? 돈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1층이 비었네. 수원의 대표적인 상권 거리인데 몇 년 전만 해도 빈 가게를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상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전에는 루프탑이라고 하는 산천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이 뭐 비록 3층이지만 또 그런 또 낭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임대문이 나와 있고 그래도 예전에는 뭐 2층이든 3층이든 뭐 상관없이 다 잘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뭐 2층, 3층 뭐 이렇게 올라갈수록 공실이 많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저 반대편도 나와 있고. 아, 반대편도요? 네. 비어있는 상가를 보면 버티고 있는 상인들은 힘이 빠집니다. 그동안 장사했던 걸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진짜. 이 동네 지금 밑에 가게들 보면 다 가게 다 내놨어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 코로나 때보다. 근데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 있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상승이 돼. 지금 손님은 또 안 오시고. 손님은 이제 물가가 비싸니까 안 오시고 금리 올라가 있으니까 나와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 은행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고. 고물가의 고금리는 소비 활동을 위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어렵다는 말 나오고 그게 이제 코로나 위기에 돈을 풀어서 끌어오다가 경제가 나아지면서 돈을 좀 빼면서 적응해 나가는 건데 생각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2월 3일 이후에는 더욱더나 뭐 막년에 취소하신 분도 많고 불안감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감이죠. 네, 그런 거로 인한 그 소비 위축이 가장 클 테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급락했습니다. 기준값을 100으로 잡아 이보다 낮을수록 경기 심리가 부정적임을 의미하는데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소비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의 대출 총액은 1분기 말 기준 1조 3,560억 원에 달했는데요. 지속적인 영업 실적 악화로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 임대료까지 밀리는 막다른 상황까지 몰리면서 결국 폐업을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쏟아져 나오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철거가 뭐 5건 있었다. 그러면 이전 확장이나 인테리어가 5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철거가 10건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뭐 올해만 해도 100만 가까이 이렇게 접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아예 폐업을 생각하시는데 못 접으신 분들이 그 이상의 배가 되지 않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게 문을 닫겠다고 신고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육박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져온 집기들이 좀 있어요. 각 층하고 저희가 전국에 8개 창고를 운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머신기 있죠. 커피 머신기들 하나하나 머신기니까 그죠? 요게 이제 카페 하나하나
폐업할 때마다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총 보유량이 머신기만 500대가 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도 높다 보니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결국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저희가 이쪽에는 식당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저희가 가져온 집기들이 있어요. 많이 보시던 제품들이잖아요. 제가 켤 수 있어요? 불을 켜야 되는데 지금 짐이 너무 많이 쌓여져 있어갖고 각 호실마다 불 켜러 가는 데를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치킨집, 커피숍, 카페 이런 거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되게 무의미해요. 회사, 학원, 뭐 요가, 필라테스, 대형 프랜차이즈들까지 거의 똑같아요. 나오는 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어느 특정 업종에만 집중된 게 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나와요. 문방구는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4년의 경제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많았다면 2025년의 우리 경제에는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2025년 경제는 지금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장기화되고 고조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낮게는 1.6%, 높게는 1.9%로 성장을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 4년, 5년 연속으로 1%대 성장에 머무를 것이다. 그만큼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이다. 국내 전국의 불안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에 금융시장도 흔들렸는데요. 작년 말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48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우리의 내년도 수출이 올해보다 2.6% 증가한 약 7천억 달러, 한화로 약 1,031조 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 동남아 국가연합 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정치적 혼란, 밖으로는 트럼프 재집권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무언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무역을 한 국제경제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안감이거든요. 그 자체가 아무리 우리에게 직접 영향이 없고 그 포탄이 대한민국에 떨어질 가능성은 진짜 0%라도 무역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대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책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도 약화되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대외적인 어떤 소용돌이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소용돌이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또 큰 거죠. 정치적 공백과 경제 성장까지 낙관적일 수 없는 상황이 전망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와중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노인구 비율이 20% 돼서 그리고 노인구가 1,000만 명대가 들어가거든요. 생산하는 어떤 주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소비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면 노동력이 덜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는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들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붕괴되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엔이 정의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당장 타격을 입는 건 국민연금 재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립니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점점 더 늘어나지만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줄고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인구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한 140개고가 폐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개 교 정도? 이것들이 농촌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울에 있는 한 도심에도 폐교는 아마 점점 늘어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는 문을 닫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결국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2025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도 추산은 거의 2024년도에 이미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2025년도 상반기에 어떤 이 출산율의 최저점을 갖다가 우리가 저점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는 다소 출산율 회복하는 어떤 추세로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소용돌이로 인해 힘든 시기였던 지난해는 이제 갔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시작하는 2025년. 지금 우리는 새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이 있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낼 때입니다. 좀 전국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개인적으로는 안전운전, 무사고, 그리고 가족들 건강 그게 바라는 거죠.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 잘 먹고 살 수 있게 좀 나라가 좀 안정이 좀 됐으면 좀 더 새로운 그런 그 사회 체계가 좀 진행되고 좀 열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